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연설구의원장 유호성입니다.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제가 시험을 칠 때도 그때도 벼락치기 하고 보드 칠 때 전문의 시험 칠 때도 벼락치기 했는데 이거 만든다고 어제도 또 벼락치기 하느라 두서없는 내용도 좀 있을 겁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슬라이드 내용이 좀 많습니다. 100장이 넘어서 그냥 빨리빨리 좀 넘어가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고요. 옥차 모시겠습니다. 한국 당뇨병 현황, 그 다음에 제1형 당뇨,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맞춤 저탄고지, 건강 3일치 이렇게 오늘 진행을 해볼까. 2016년 한국 당뇨병 유병률은 여기 보신 바와 같이 11.3% 2016년에 그렇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 수가 2017년에 한국에 337만 명, 그리고 이제 30년 정도 되면 500만 명 정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고, 벌써 작년 한 해 당뇨병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1조 6,730억,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매년 2,000명으로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을 절단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가속도는 아까 말씀드린 세계 1위.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아까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형 당뇨병은 2형 당뇨와 다르게 인슐린이 절대 부족하거나 결핍하거나 그런 거고, 2형 당뇨는 아까 말씀 잘 주셨죠. 저항성이 생겨가지고 인슐린이 더 많은 필요를 하게 되는,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질병이죠. 1형 당뇨, 2형 당뇨를 비교를 하면은 1형 당뇨는 보통 이제 대부분 어린이나 어려서 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형 당뇨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발병률을 보면은 전체 당뇨의 한 5% 정도가 1형 당뇨가 되고요. 상당히 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1형 당뇨를 앓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분 들어줄 수 있습니까? 혹시 가족이 그렇다. 그러면 난 2형 당뇨를 앓고 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형 당뇨 잘 없으신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1형 당뇨 때문에 2형 당뇨하고 좀 다르니까 인슐린을 사용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합병증도 케토산증에 이런 것들이 심해서 우리가 케토제닉 다이어트하고 좀 혼동을 좀 가지게 되죠. 우리나라 1형 당뇨는 지금 찾아보니까 통계가 이거밖에 살 수 없어가지고 2016년부터 이제 14년까지 보면은 한 10만 명 정도 되세요. 더 증가 추세는 없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형 당뇨는 보시는 바와 같이 180만 명에서 2004년 만에 220만 명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1형 당뇨, 2형 당뇨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5형 당뇨라고 성인에서 나는 잠재성 자가면역 당뇨가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형 당뇨나 1.5형 당뇨는 2형 당뇨하고 다르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서 치료하는 거에서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릴 건데, 이게 아까 말씀드릴 때 1.5형, 1형과 2형 가운데 있는 성인 잠재성 자가면역 당뇨라고, 아까 1형 당뇨는 어렸을 때부터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 1.5형 당뇨를 일컫는 성인 잠재성 당뇨는 이제 젊은 성인에서 많이 생깁니다. 점점 이제 식생활이 탄수화물 위주로 가고, 그리고 글루텐이라고 밀가루 음식 많이 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가 서서히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슐린 기능 부전에 인해 가지고 인슐린 생산이 안 되게 되죠. 그래서 치료도 인슐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형당뇨는 이것과 다르게 아까 우리 정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기본 원인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이 비만합니다. 배가 나오시고, 인슐린 베타 세포 췌장의 기능은 보존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일형 당뇨도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췌장 기술이 나온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인슐린 주사를 직접적으로 맞아야 했던 데서 좀 더 기술적으로 진일보해서 좀 많이 편리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뭔가 간단한 역사를 좀 볼까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MBC 다큐 스페셜에서 이제 지방인 음영 방송 이후로 이 저탄고지 식사가 되게 열풍을 좀 일으켰는데, 사실 그 전에서부터도 그 다큐 프로 이전에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미 1797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이형당뇨, 닥터 존 롤러라고 영국에 있는 왕립 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형당뇨라고 추정이 되는데 당뇨 환자를 치료를 이용했고, 그 이후에 이제 1921년에 몇백 년 지나가지고 실제로 당뇨와 식이에 관해서 임상 연구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인슐린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식이 치료를 했었죠. 그러다가 인슐린이 발견되고 나서는 잘 아실 거면 여기 오신 분들은 당뇨 치료로서 이제 식이 치료에 대한 관심이 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30년대 와서 이제 소아과 의사였던 미니 피터맨이 고안한 케토제닉 다이어트가 뇌전증 치료로 널리 이용됐습니다. 뇌전증은 지금은 이제 용어를 순화한다고 뇌전증이 아닌데 왜 간지를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이요법도 38년도에 페니톤이 나오면서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71년도에 피터로처라는 이 소아과 의사인데 MCT 오일로 소아 뇌전증 치료를 사용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하기 좀 그렇죠. 벌써 이제 20년이 됐으니까 97년에 헐리우드의 이제 유명한 PD인 짐 에이브람의 아들인 찰리 에이브람의 뇌전증 치료 다시 재조명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에 이제 에피스타이트 이런 식으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닥터 존 롤러입니다. 아시다시피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뭐 비율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 원래 이제 탄수화물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섭취 권고하는 전체 열량의 한 45에서 65%를 탄수화물로 채워야 하는데 5%에서 10% 정도 하는 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다들 보신 그림일 겁니다. 식사의 단계를 보면은 하루에 20g 이하의 이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아주 스트릭트한 엄격하게 한 치료 단계, 그리고 마들 20에서 50g 정도의 이제 유지 단계. 제가 뭐 번역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50에서 100g 정도의 이제 일상 생활하는 수준의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하는 그런 아침 식사. 주로 이제 서양식이니까 한식으로는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런 한식 식단도 운영할 수가 있다. 요즘 최근에 뭐 당뇨 레시피 북도 한식으로 된 거 나오고 했었죠. 이거는 제 아침 식탁입니다. 오, 되게 잘 드시네요, 진짜. 자, 그러면 왜 LCHF로 당뇨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일형 당뇨를 하고 있으니까 일형 당뇨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형 당뇨는 이제 인슐린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혈당을 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비용, 치료 비용, 합병증. 그리고 장기 합병증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일형 당뇨 알려주신 분들은 이걸 많이 겪게 되십니다. 저혈당. 혈당 그것도 보시면 이게 그냥 저혈당만 겪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괴롭혀요. 약간 뭐랄까 초조해하거나 좀 성질 부리면 주변에서 막 알아서 챙겨줍니다. 설탕 먹어야 되지 않냐, 뭘 하지 않냐. 그걸 가끔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인슐린 및 당뇨약의 용량을 최소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죠. 인슐린을 계속 쓰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살이 찐다든지 아니면은 인슐린을 위한 다른 지방 대사나 이런 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량을 줄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 합병증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결국 혈관병이나 대사 질환이 오기 때문에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 다 얘기하셨던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나는 것들입니다. 당뇨 만막증환자 등이 온다는 것들. 자, 그러면 이 LCHF를 통해서 어떻게 일형 당뇨를 극복하느냐? 원리는 비슷합니다. 우리 일형 당뇨나 이형 당뇨나 고혈당으로 인한 세포 염증과 PI카를 감소시키고 강화 손상을 통해 가지고 감소를 통해 가지고 종국에는 당뇨 합병증을 막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이런 점들은 열거를 하자면 인슐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감소한다든지 혈압 강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지방 대사가 좋아지고 평균 혈당이 감소하면서 염증도 줄고 부적절한 배고픔이나 당 중독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위장관계도 좋아지죠. 잇몸 질환이나 치아 질환 다 말초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좋아지는 질환들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무드도 안정이 되고 왜냐하면 결국엔 다 자율신경계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나온 아마존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이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 일형 당뇨를 위한 케토제닉 다이어트. 그래서 당장 주문해가지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15가지 성공할 수 있는 팁을 좀 주고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편안하게 먹고 식욕을 억제하고 이런 건데 여기 좀 되게 타이트하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일단 식사 얘기를 씁니다. 자기 먹는 음식을 모니터링을 잘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도구를 써라. 요즘 인터넷에 이런 것들 칼로리 사는 거 많죠. 그 다음에 가이드북도 하고 음식을 해야 되니까 저울도 사서 그 다음에 집에 있는 탈수함을 치우고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쁜 루틴 습관 고치고 여행할 때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물 많이 마시고 식사를 식장 고르고 가족들한테 내가 먹을 거 찜해놨으니까 미리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모니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시다시피 무조건 고기를 제한 없이 먹어도 되느냐? 아니잖아요. 단백질도 흔히 알 수 있는 계명 중에 하나가 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중단백 이하로 제한을 됩니다. 그래서 목표 체중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내 체중이 아니라 목표 체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 kg당 1에서 1.5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 섭취 당연히 제한하는 거죠. 처음에 50g부터 하루. 그래서 이제 적절한 케톤에 도달할 때까지 각자 대사하는 그런 게 좀 다르니까 개별화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탄수화물 한계치를 찾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 섭취는 목표 체중과 활동량에 따라서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목표 체중이 많을 때는 칼로리 지방 섭취도 제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알던 바와는 조금 다르죠. 제한 없이 먹어야 된다. 근데 결국 이 먹는 지방도 잉여 칼로리 남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일형 당뇨는 이형 당뇨와 다르게
에너지를 섭취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인슐린 부족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또 맞아야 되고 저혈당 효과 두렵고 그래서 아주 스트릭트하게 그래서 이제 개인별로 이제 자기 그 대사 상태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맞출 것인가를 보면 먼저 자기 목표 체중을 설정을 합니다. 목표 체중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목표 설정에 따른 칼로리를 확인한 다음에 하루 단백질 섭취량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하고 이제 여기가 나오면 결정된 3대 영양소 비율대로 음식물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국 영양학회에서 공부한 건데 약간 조금 좀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1500kcal, 1800ml 이런데 2000까지 주고 이래서 키로 1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다른 좀 뭐 찾다가 자기 목표 체중이 있고 조정 체중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제한을 좀 합니다. 자세한 뭐 시간 나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섭취량 계산하는 거 이거 뭐 나중에 뭐 사실 제가 간밤에 준비하느라 나눠드린 핸드아웃은 없습니다. 따로 뭐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량 한계 정하는 것도 하루에 아까 뭐 50에서 시작을 하든지 뭐 반드시 우리가 케토시스에 이룰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한계치만큼 제한해서 이제 정상 혈당법을 찾아가는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50에서 100g부터 시작해가지고 20에서 50까지 서서히 제한하는 시에 저혈당 위험도 줄일 수 있고 또 아까 저혈당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20에서 50까지 하루 제한이 이룰 때까지 매주 그냥 5에서 10 정도씩 제한해 나가면서 자기 한계치를 찾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 섭취량 그래서 그럼 지방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 지금까지 제한 없이 먹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저자는 목표 칼로리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단백질 칼로리, 탄수화물 칼로리를 정해서 이걸 빼서 계산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은 목표 체중 64kg고 현재는 키가 167에 서양인이죠. 뭐 현재 체중을 이렇게 봤을 때 보정을 해가지고 지방 섭취량이 하루 한 100g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일형 당뇨는 인슐린도 맞고 저혈당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하는 그런 스킬들이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혈당과 케톤 수치를 혈당 측정기를 항상 휴대하면서 옆에서 이제 가족들이 야 너 짜증내면 너 혈당 떨어진 것 같아. 즉시 찍어서 아니다 아니지 않느냐 싸우지 마시고 그리고 인슐린 또는 당뇨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지 우리가 저혈당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당뇨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고지 알맞은 음식을 선택하고 집 밖에서 이게 사실 다들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밖에서 식사하기가 되게 힘들다. 여행을 할 때나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뭐 혼자서 열심히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시다 보면 합병증들도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진과 익숙해져 있는 의료진과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될 때 고려해야 될 것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확인해주기 스트레스 둘 다 콜티졸 상승하기 위해서 혈당을 더 상승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약물들 숨겨진 탄수화물은 없는지 혹시 내가 뭔가 빠진 건 없는지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다든지 커피를 방탄커피 어떤 분들 방탄커피 하루에 3잔씩 막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미세 영양소 부족하거나 다른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형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상견하니까 익숙한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요일을 주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고 있죠. 묻는 방법 참고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자,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일형 당뇨가 아까 5%밖에 안 됐잖아요. 특별히 당뇨만 보는 클리닉이 아니고 대학교가 아니고 참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 일형 당뇨에 대해서는
케이스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49세 여자분이신데 최초 내원은 작년 10월 17일 날 하셔가지고 투여하고 있던 약물들이 이렇습니다. 인슐린 맞고 계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아마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췌장을 자극해가지고 인슐린 분비를 빵빵 시키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 저탄고지 하시러 오는 당뇨 환자분들 이 약 끊어드려요. 그리고 합병증으로는 당뇨 망막증이라든지 벌써 이제 말초 이제 손상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는 일단 인슐린을 바로 중단한 건 아니고 이제 반으로 줄이면서 저탄고지식을 시작했습니다. 약물을 변경하고 밸런스 치료가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저탄고지식을 하면서 포알 프로그램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우리 장누수, 장면역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알 프로그램을 했고 MOT는 저희가 자율신경계 치료 일환으로 메디칼 오일 테라피라고 해서 아로마 오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좀 안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근골격계 이분 늘 어깨가 뭉쳐 있고 그러신 분이라서 플로 테라피라고 해서 인대 증식 치료도 같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 당뇨 혈색소, 병화 혈색소가 한 10에서 11 정도로 전혀 조절되고 있지 않다. 이분도 아마 대학 4대 대학병원 들어가는 그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산병원이었나 그렇게 기억나는데 7.1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두 번째는 젊은 남자분이십니다. 2016년 8월 1일 내원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저번 첫 대담 때 이분 탈모로 오셨어요. 머리가 자꾸 빠진다고. 머리가 빠진다고 왔는데 우리 그럼 혈액 검사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통풍 다 있으신 거예요. 배 나오고. 그러니까 하루에 담배도 한갑 피고 일주일에 2-3번 먹고 그 당시에 제 보니까 혈압이 177에 115, 그 다음에 당알수 10.3, 체중 92에 키로 170, 허리는 95 정도. 그래서 당신은 복을 받았다. 그래서 LCH를 시작을 했죠. 이제 식사를 바꾸고 나서 약 다 끊었습니다. 약 다 끊고 그리고 항염 다이어트 위주로 예를 들면 울금이나 강황 같은 거 오메가3 이런 거 좀 드시자 그러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코어 엑서사이즈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주 오실 때마다 이때도 아마 오셨을 때 그 간 수치가 좀 조금 높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주사 맞고 영양 처방하고. 그리고 현재는 요즘 잘 안 오세요. 이사 가셔가지고 안 오시는데 마지막 오셨을 때가 올해 초 정도, 올해 중반이었나? 올해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혈압 약 안 드시면서 혈압이 이렇게 당화혈색소도 아까 10.3이었는데 5.5로 거의 정상인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도 거의 아까 90에 비하면 훨씬 많이 줄었죠. 허리도 줄고. 세 번째는 이제 이분 남자분 여자분이 잘못됩니다. 이분은 이제 올해 7월에 오셨는데 내원 당시에 이제 당뇨 고혈압 남자분 맞습니다. 남자분 맞고 당뇨 고혈압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이제 약간 한쪽이 불편하시거든요. 신부전 됐어가지고 투석을 하나하나 대학병원에서 그러는데 다니시던 또 그 한의원에서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신부전도 있고 요통도 있으시고 요통 때문에 한의원을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원전에 투여하고 있는 거는 란투스라고 이제 인슐린인데 10단위 정도 맞고 계셨고 이런 약들 이거 제가 중요한 약만 기록인데 이거 말고도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분들은 약을 한 20알 정도씩 드시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이제 투석을 합시다. 그래서 투석을 시작을 했고 투석을 하려면 투석을 하시게 되면 LCHF 저탄고지를 하기 되게 힘드세요. 일단 채소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 칼륨 높아진다고. 고기도
그렇게 마음 놓고 먹지 못하게 콩팥은 망고졌는데도 좀 못 드시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은 이 당시만 해도 처음 만나 뵈서 공부해가면서 같이 가봅시다 해서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인슐린 이걸 하시는 분은 인슐린도 끊고 혈압약하고 당뇨약 증강하고 계속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화혈색소도 이때 오셨을 때 7.7월 7.8이었는데 5.2로 바로 떨어지고 인슐린도 그냥 바로 3일째인가 4일째 다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밸런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드렸던 얘기인데 저는 사람이 건강하려면 세 가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늘 드립니다. 첫 번째가 이제 브레인 마인드 밸런스.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이제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하면 일단 건강해질 거다. 그러면 다들 그러죠. 누가 그걸 몰라서 안 그러냐고. 두 번째는 이제 장감 면역 밸런스, 뉴트리션 밸런스. 세 번째를 이제 척추신경 밸런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이거 세 개를 잘 조화롭게 지켜 나가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브레인 마인드 밸런스는 아까 말씀드린 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뇌가 호르몬하고 신경계하고 생체신경계를 가지고 우리 몸을 지배를 합니다. 뭐 비유를 들자면 이제 장군 역할을 하는 거죠. 장간면역 밸런스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 먹고 그 다음에 간에서 이제 해독을 하거나 처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죠. 성을 지키는 장벽 역할을 하고, 척추신경 밸런스는 이 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척추 앞에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목표를 바른 자세, 신경 건강, 그 다음에 영양 대사 균형, 신체도 건강한 아름다움의 목표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밸런스의 세부 7가지 밸런스 목표를 세워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부 7가지가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브레인 마인드 밸런스인데 저희 병원에서 뭐 마음 챙김이나 플로팅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마음 챙김은 다른 말로 하면 뭐 명상이나 선이나 이렇게 되겠고, 잠자는 거, 그리고 가볍게 얘기하면 제발 침대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라 얘기를 드리죠. 마음 챙김은 뭐 이렇게 접근하면 스낵이라고 멈추기, 알아차리기, 받아들이기, 귀 기울이기, 친절하게 뭐 하는 걸까? 그냥 환자분들은 그냥 앉아서 호흡하고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누워가지고 내 몸이 반응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밑에 들어가시면은 이것도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또 요즘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매일 꾸준히 하자. 그래서 이런 브레인 밸런스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희는 이제 MOT라고 메디컬 오일 테라피를 하고 플로팅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아니면 1시간 이렇게 무중력 상태적인 거 체험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사우나 테라피도 있고 뭐 색깔 치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하루 리듬을 정상화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호르몬 밸런스를 찾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따라서 아침이 되면 세로토닌과 콜티졸이 이제 점점 증가하고, 그 다음에 뭐 위에서 이제 그레린이 빨리 밥 달라고 이제 올라가죠. 콜티솔이 이제 정호 정도 뭐 최고치로 찍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호르몬 변화, 나중에 뭐 멜라토닌이 이렇게 이제 호르몬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중 리듬을 잘 지키는 것이 호르몬 밸런스의 유지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세로토닌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는 항우울제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세로토닌을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데 무조건 약만 먹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한 재료도 필요하다. 트립토판 가지고 어디에 많은 뭐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필수 저탄고지를 통해서 필수 영양소에 포함해서 잘 먹고 충분한 혈액을 쓰고 숙면을 취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 이것들이 대사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 밸런스 장간 면역 밸런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슈가 트랩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저탄고지를 하지 않을 때 보면은 이제 음식물이 우리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냐면 당뇨 환자에서 식에서 요즘에 들어가지고 탄수화물 줄이는 얘기를 좀 하시지만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별로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한 55%에서 60%를 탄수화물로 섭취해라.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서 결국에는 체중이 증가가 오는 방향으로 악순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시간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가면은 체중이 증가하고 호르몬 임바란스가 온다. 그러면 슈가 트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슈가 크러쉬는 아까 롤러코스터 올라갔다가 인슐린 분비되면서 곤두박질 치면은 저혈당이 오면서 스트레스 반응해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슈가 트랩에서 벗어나는 방법 바로 여러 가지 식단 중에서 이 책에서도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저탄수화물 식단이 가장 좋은 것 같다.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LCHF 말고도 아까 우리 일형 당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그 자가면역이 생기는 중요한 기전 중에 하나가 바로 장누수 증후군이었습니다. 장누수 증후군은 이런 알러지 질환이나 뭐 이런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이 많죠. 그래서 자가면역증이 오는 기전을 보면은 이 글루텐이 많은 음식들, 밀가루 음식을 가장 많이 먹거나, 그 다음에 장내세균 불균형이 오거나, 환경호르몬, 우리 직석식품들 보면 비닐에 쌓여져 있었습니까? 이걸 렌즈에 돌리다 보면은 그 화합물들이 이 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잘 붙어있던 이런 탈기전되는 장 점막 세포 사이들이 틈이 생겨요. 그래서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가면역 질환들, 뭐 이런 것들을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 아까 일형 당뇨가 오게 됐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프로 이제 4R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쁜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글루텐 음식을 제거한다든지 나쁜 균을 제거한다든지, 그 다음에 좋은 걸 넣어주고 균들이 좋은 균들이 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든지, 그리고 좋은 유산균을 넣어준다든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장 점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했는데 결국은 장이다. 그래서 장을 좋게 하게 되면은 장 기능 중에 70% 장이 좋아야지 면역 기능을 회복하게 될 수가 있고, 신경 전달 물질도 70%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을 그냥 단순히 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제2의 뇌라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장을 제1의 뇌라고 그러고 뇌를 제2의 뇌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뇌와 장은 연결되어 있다. 실제로 장을 보면은 신경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고, 자율신경계 자체도 특별히 장을 위한 자율신경계 체계가 더 있습니다. 다른 신장의 일련대보다. 세 번째가 이제 건강한 척추신경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세가 척추 밸런스를 결정하고 척추는 곧 자율신경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다양한 체위 변동 때문에 허리가 구부러지고, 실제 사진 찍어도 미세해 보이지만 일자목이 온다든지, 아니면 허리에 제대로 된 그런 망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허리에서 나오는 이게 자율신경계인데요. 자율신경계 분명히 이상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 이 아까 자율신경절이었는데 우리 척추신경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그런 상상성을 줘줘요. 심장이 뛰고, 예를 들면 놀란 상황이 되면 동공이 커지고 손에 땀이 나고 입이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신경이다. 신경과학자인 다니엘 울퍼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다. 운동의 그 좋은 점은 많이 얘기된 건 맞습니다. 고강도 운동한 사람이 암기 더 잘한다. 힘을 가하는 증가율이 IQ 올라갔다. 그 다음에 집중의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이거 학부모님도 좋아하시죠. 대학 입시 좋은 점수 왔는데. 그런데
이 두뇌 활동